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 선생님들 모시고 그동안에 에,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큰 제목의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라는 큰 제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 초등교육사의 한 면,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195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행 우리 수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을 잘하는 애기 못하는 애기, 우리가 흔히 쓴 지금까지 써오는 말대로 하면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 그 지적 능력이 다르다 것이죠. 그러므로 똑같이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그동안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에 한해서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최소 필요한이고 공통 필수의 내용의 학습만은 제대로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교육과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이 6세 아닙니까? 6세 어린이들이라면은 이만한 이 정도의 학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1학년 교재이고 그 교재를 만들어낸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살 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는요. 그 애들은 따로, 그 애들의 교육과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행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또 어떤 점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같은 6살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지적 능력이라고 그럴까? 하는데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6살짜리지만은 그 우수한 정도의 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수준의 어린이부터서 차근차근 이렇게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제일 밑에 수준에 있는 6살 어린이들,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 즉 6살짜리 어린이들도 그 능력의 개인차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수준에 있는 어린이들도 능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어린이 중에서 우수한 애기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우수한 어린이들만 잘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국어에서는 뭘 공부하고 수학에서는 뭘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6살짜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어린이들이 능히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6살짜리면은 누구나 다 학습할 수 있고 7살짜리 2학년이면 또 누구나 다 학습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어린이들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면은 누구든지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같은 6살짜리지만은 우수한 애기들만 잘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 그러지 아니한 보통의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우수한 애기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잘 배우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저 우에 있는 같은 6살짜리지만은 높은 우수한 애기들, 같은 7살짜리지만은 그 우수한 애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서 말하자면 그 잘못된 인식이 어디서부터 왔냐?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초등교육사의 한면에서 AB 양군하는 불가피하고 필요학적 현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지금토록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서 이것이 이루어져 근데 그것이 정상분포곡선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상분포곡선이 말하자면은 AB 양군으로 분열시키는 가장 원인적인 존재다. 조금은 의외스럽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수긍이 갈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1951년에 교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전쟁 중이 일어나서 말하자면은 어린이들의 성적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의 성적을 학기 말이 되면은 가정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무엇으로 했냐면은 점수 수치로 가지가 하지 아니하고 수우미양가라고 하는 5단계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수우미양가. 근데 수우미양가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요 정상분포곡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들의 성적 평가는 수미양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율이 딱 있었어요. 수는 제일 우수한 수는 5%.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정상분포곡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는 20%, 중간이 있는 미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50%, 그 다음에 여기는 양
20%, 5% 이렇게 해서 수, 우, 미, 양, 가 그래가지고 이 백분율로 딱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말에 통신표 보내고 학년 말에 통신표 보낼 때에 가정에다 통지할 때에 수, 미양가로 가령 철수 그러면 철수는 국어가 수고, 수학은 미고 이런 식으로 통지표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수, 미양가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정상분포곡선에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분포곡선이란 도대체 뭐입니까? 이게 뭐 이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것은 교육을 받기 이전에 어떤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 3월 2일 날이면은 어머니 손잡고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한 순수하게 가정교육만 받고 온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령 어휘력을 조사해 본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전혀 받기 이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조사한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교육받기 전입니다. 교육받기 이전의 모든 조건은 가정의 문화 환경 또는 부모의 교육의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유치원에는 안 다니고 가정에서만 6살까지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어휘 수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로 적게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약 1200개 정도를 사용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약 6500개 정도를 사용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6살짜리이고 똑같이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오로지 뭐냐면은 가정의 문화 환경만 이제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 속에서 자라났다 이 말. 그런 어린이들의 어휘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1200개 정도, 여기는 6500개 정도. 그리고 여기 제일로 적게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보면은 모두가 다 가거라 오거라 먹어라 하는 생활용어뿐이다 이 말. 근데 이쪽 어린이들은 무엇입니까? 생활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이 사고할 때 사용하는 용어 그런 거 말하자면 개념어, 추상어 이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얘들이요. 그러니까 교육받기 이전입니다. 교육받기 이전. 근데 이렇게 교육받기 이전에 어휘령에 사용하는 어휘령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분포가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어린이들이 1년간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정상 분포 곡선대로 1년 후 2월 말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령을 조사해 봤을 때 이런 분포가 되어야 됩니까? 어쩌겠습니까 선생님들? 정상 분포 곡선이니까 당연히 1년 동안 학습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교육을 받은 뒤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교육이 잘한 것일까요?
물론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6살짜리 어린이 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 제외해버리고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아까 같이 1200개부터서 6500개까지 이렇게 이러한 분포를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어린이들이 재보니까 어휘량이 역시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정상입니까? 결코 정상이라 볼 수 없겠죠. 이러므로 교육받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러므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을 받은 뒤에도 이런 분포로 나왔다고 하면 그 교육 하나만 하죠. 그런데 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나는 1996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1951년에 교사가 되어가지고 1996년까지 40여 년 동안 교직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여튼 1학기 말 그리고 학년 말에 가정의 통지를 할 때에 그 성적을 어떻게 평가해서 보냈냐 그러면 이거 정성 분포 곡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또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요 어린이들 성적을 가정에 통지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결재를 맡았습니다. 교장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성적 일람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적 그러니까 어린이들 출석 번호대로 여기 한쪽에 이름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국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교과가 다 있고 그래서 아무개가 국어에는 수, 수학에는 미 이런 식으로 수미양가로 쭉 보니 평가가 돼. 그 다음에 철수는 어떻게 또 순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세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령 전 학급이 당시에는 60명이니까 60명 내지 7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정말 이런 분포대로 되었는가. 가령 국어 말하자면 학력이다. 그런데 국어 학력의 평가가 이 정상 분포 곡선의 이 비율대로 평가가 되었는가 세보는 것이요. 가령 70명이다. 그러면 5%면 5, 7, 35, 3.5니까 4, 4, 5, 2에서 4명. 가가 4명 나와 있는가 하는 걸 전부 세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양도, 미도, 우도, 수도 그 비율대로 제대로 일람표가 작성이 되었는가 전부 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 분포 비율에 맞지 않게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면 결제를 안 해줘요. 고쳐갖고 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쳐가면 비로소 그때 결제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뜻있는 교사들은요. 교장 선생님 이 애들이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은 점수가 이게 가 점수가 아니라 우 점수가 미 점수가 나옵니다. 또는 우 점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억지로 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다. 그때 당시 문교부가 이게 말하자면은 지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가령 70점, 80점을
모든 어린이들이 70점 이상을 맞았다. 그럼 어쩌겠어요? 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 맞은 놈을 가. 그 다음에 71점, 72점 맞은 놈, 그 중에서 5% 해당되는 어린이들한테는 전부 가로 줬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 없어. 상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요 가령 5% 그러니까 70명 같으면 5명을 찾아서 억지로 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교장 때 그렇게 했고 교장 때 저도 전부 세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 나도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부터서 건의를 해왔지만은 이거 뭐 교육부의 명령이라고 그러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평가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나? 2001년부터. 여기 보면은 수업의 결과 또는 테스트의 결과는 정상 분포 곡선과 같이 분포한다. 그래갖고 이에 따라서 수 5%, 우 20% 이런 비율로 5단계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되고 아주 교육에 해악을 끼치는 평가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또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 있죠. 요새 예전에는 부속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 부속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과서를 바꾸면 그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속학교는 반드시 교과서 초안이 부속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적용해서 수업을 해보고 모순된 점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교육부에다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내용을 고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과서가 뭔가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으면 교과서 말하자면은 실험본에 이상한 대목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서식에 의해서 다 그걸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고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수미양과 이것도 이러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글로 적어서 교육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언제까지? 2000년까지. 그러니까 어쩝니까? 반세기 동안 이렇게 해온 것이에요. 반세기 동안 수미양가 이렇게 평가를 해오고 여튼 그런 동안에 수미양가의 모순점을 알고 제대로 평가한 선생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통신표는 통신표대로 보내놓고 이것은 통신표는 국가가 정해준 대로 한 것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사적으로 어린이들 평가에 관한 정보를 학급별로 담임들이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애로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반세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동안에 이제 저희들 같이 이것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항의를 하고 그런 선생님도 있었지만은 그 수는 교사 전체에 비해서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존재들이고 많은 선생님들은 아무런 항의나 이런 거 비판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했었어요. 그런 대로 이게 머리가 따거니 굳어져 본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이 지금 현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과 똑같이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 개인차 때문에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필요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세기 동안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선생님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이. 그래서 말하자면 당신들의 수업을 고치려고 생각을 하래.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교사의 수업력에 따라서 AB 양군으로 분열된 것이지 결코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고 만날 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세기 동안 뿌리 내린 이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AB 양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업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학교에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고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을 쓰더라 이것이.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빨리 일소해야 된다 하고 늘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공감입니다. 사실요, 선생님들 생각할 때 당신 말이 입증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 가운데 백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부터서 그러니까 한 6년이나 7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에 그 백 선생이라는 분이 학교에서 차례에 의해서 그때만 해도 연구수업 많이 했다니까 차례에 의해서 제가 연구수업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와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 전원이 다 뒤에서 보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5학년 수학 시간인데요. 그 교재가 무엇이냐면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나눗셈이에요. 선생님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 쉽습니까? 어렵죠. 얼른 배우기 어려워요. 근데 어린이들 수는 26명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이 쭉 진행되고 수업이 거의 이제 끝났어요. 한 5분쯤 전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동안에 칠판을 다 지우고 말입니다. 칠판에다가 문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두 문제를 딱 냅니다. 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성평가를 하는 것이요. 이 시간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형성평가 두 문제를 딱 내놓고 자 지금부터서 계산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 채점은 지금까지 짝꿍끼리 했는데 오늘은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께 가서 점수를 맞으면 맞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어린이들이 이제 뒤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께 채점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이 뭐좀 채점이 끝난 뒤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뭐 저도 놀랐습니다만 전원이 만점이란 말이에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전원이 만점을 맞았어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한 사람 채점했는데 만점이니까 두 개 다 맞았으니까 만점 했는데 뭐 이 중에는 26명 가운데는 잘 못한 애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채점해놓고 점수를 다 공개를 해보니까 다 만점이단 말이에요. 두 문제를 다 맞췄다.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그 놀란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속삭거리는데 아마도 그런 말씀 했을 거예요. 아유, 참 놀라운 현상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협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오늘 백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순서대로 저대로 수업을 하면은 나도 이렇게 모두가 만점 맞을 수 있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하는 응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됩니까? 이 백 선생님이 이 학급을 맡아가지고 맡은 것이 언제입니까? 3월 2일 맡았다 이거죠. 26명 어린이를 3월 2일 맡아가지고 오늘 11월 오늘까지 그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의 기술, 그동안에 익힌 수업의 기술로 쭉 지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4학년 때 그러니까 4학년 학습을 마치고 5학년 올라온 3월 2일 현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결손, 그동안에 많은 학습의 결손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군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비군들을 그대로 놔둔 채 수업을 했겠습니까? 비군을 말하자면은 낳지 않는 수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우리들의 연구의 목표인데 그동안에 조금이 비군을 낳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습 결손을 그동안에 꾸준히 보충 지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3월 1일서부터서 어저께까지의 안 선생님이 지도대로 지도를 선생님들 하시면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브루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습 성적의 분포가 아까 본 정상 분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교육적 노력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3월 2일 날 어린이들의 수학 학력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더라 이것이. 이른바 정상 분포로 되어 있다. 또 여기 잘하는 애기부터서 못하는 애기까지. 그런데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성적 분포를 재보니까 이렇게 정상 분포.
4월 달에도 5월 달 쭉 해서 12월 달도 그러고 1월 달도 그러고 2월 달도 그러고 3월 말이 되로 이렇게 정상 분포더라 이것이죠. 이게 옳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교육받기 전 백선생의 교육을 받기 전 3월 2일 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점점 아까와 같이 그런 과정을 밟아서 지도를 해오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이런 분포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포로 되고 그리고 마침내 11월에는 이런 분포가 되더라. 이것이 수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하기 전이나 교육을 받은 뒤에나 이른바 정상 분배 곡선이다 보면 이것이 무슨 교육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이 정말로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화되어가는 교직. 교직은 일반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분리를 해본다면 수없이 많은 직업 가운데서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본다. 하나는 일반직, 하나는 전문직.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에 이 일반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직업이죠. 가령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일반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뭐들 합니까? 법령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대로 해야 돼. 이것이 일반직의 특징입니다. 창의성 발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대로 공문에 지시된 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그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늦은 사람, 그 속도에 차나 있을지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무 보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를 봅니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둔 채 퇴근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어저께 했던 일을 그대로 놔둔 때 챙기지 않고 갔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직을 어쨌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수업을 마쳤더라도 내일 또 새로운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교과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의 새로운 교재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보지도 않고 내일 수업할 교재를 보지도 않고 퇴근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수업을 제대로 했더라도 내일 새로운 교재를 반드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아무개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아무개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교재 연구를 마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
내일 와서는 어제 연구해낸 대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교재 연구를 하지 않냐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출근할 때에 가만히 있자. 오늘 새로 교재 어떻게 가르칠 거나 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가겠죠. 교무실에서 교실에 갈 때까지도 어떻게 가르칠 거나 하고 생각하면서 가겠죠. 그건 교재 연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교재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령 교재 연구를 어저께 열심히 한 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대로 수업을 해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교재 연구를 했건만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연구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때 어린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또 선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직이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과 교직이 어디가 다르냐 하는 거. 그래서 이 교직을 가르쳐서 유엔에서나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서는 일반직과 다르기 때문에 교직을 전문직이다 그러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 직업은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우리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그 말이에요. 전문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의사들 전문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을 다스리는 법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들 전부 다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의사의 예를 들어봅시다. 의사는요,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어떤 병이고 이 병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런 지식을 자기 가진 지식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지식대로 약을 줄 수가 있고 하는 그 치료할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그 이론대로 행위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전문직이다 이 말이에요. 법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제대로, 그 다음에 이론대로 실제로 행위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직업이 소위 전문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직이 전문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그 이론대로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수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점점 일반직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본 현실이라고 대단히 외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이고
결코 일반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입니다만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말하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론대로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백 선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하나의 열애자도 없이 전원이 다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또 연구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방법을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고 지금은 연구된 바를 선생님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얘기를 마치고 조금 쉬겠습니다.